사우디아라비아가 수표를 꺼냈습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수표를 돌려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국이 내민 천문학적 금액을 거절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써야 합니까?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서 사우디 대표단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 협상가는 잠시 침묵하다 단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인도네시아도, 인도도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KF-21의 두뇌, 소스코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얻어낸 나라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소스코드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세계 최강국들이 수십 년 동안 단 한 줄도 손에 넣지 못한 것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한국 최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지브 싱입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전략기술평가국에서 15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독립방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전투기 기술부터 유럽의 잠수함 프로그램까지 어떤 나라가 어떤 기술을 얼마에 팔고 무엇을 절대 팔지 않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기술을 이전받아 조립하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방산 시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한국은 기껏해야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수준의 나라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온 서방 방산업계 인사들 중 상당수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소식이 처음 들렸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가능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독자 설계 경험이 부족하고 엔진 기술이 없으며 소프트웨어 통합 역량이 검증된 적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회의론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숫자를 2번, 3번 확인하고서야 겨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KF-21이 처음 공개 비행에 성공했을 때 저는 그 기체의 기술 사양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산 화율, 레이더 탐지 반경,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의 반응 속도, 어느 하나도 신생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기술을 이미 완성한 상태에서도 세계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숨겨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숨겼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 합니다. 제가 한국 방산 분야를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협상이 갑작스럽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었습니다.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생산 참여권을 요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등한 파트너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될수록 인도네시아 측이 요구하는 것이 처음 합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소스 코드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항공전자 시스템과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의 핵심 코드에 접근하기를 원했고 단기적으로는 독자 생산 능력까지 확보하려 했습니다. 방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한 나라라면 당연히 실질적인 기술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그 요구를 협상 의제 자체로 올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스코드 항목이 나올 때마다 한국 협상단은 그 부분을 의제에서 제외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시각으로는 한국이 무리한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거대 시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술을 틀어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전략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라는 압박 카드까지 꺼냈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결국 양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잽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채 몇 달이 지나도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상 결렬을 각오한 듯한 태도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이 파트너십을 파기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냈고,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협상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점부터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한 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점부터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KF21 협상 하나가 아니라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방산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왔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방산 강국들과 비교하면 존재감 자체가 미미한 수치였고, 업계에서도 한국을 중위권 수출국 정도로만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폴란드와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일 국가와의 계약으로 17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성사됐고, 연간 수출액은 순식간에 세계 4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집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에 한국의 이전 연간 수출액 5배가 넘는 계약이 단일 국가에서 나왔다는 것이 도저히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파고들수록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것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개한 도입결정 보고서에는 납기 준수율과 계약 이행, 신뢰도가 핵심 산정 기준으로 명시돼 있었고,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 두 항목에서 경쟁국을 압도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계약 이후 첫 인도 일정이 단 한 차례도 지연되지 않았다는 기록은 유럽 방산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단연시되는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가져다주는 나라라는 평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의 방산협력 논의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 무기체계에 의존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검토한 대안 목록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은 후순위였습니다. 인도 내부에서도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경쟁력이지만 기술 수준이 서방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일부 인도 언론은 한국이 방산 강국 행세를 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해군이 잠수함 도입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추진하는 잠수함 현대화 사업은 단순한 기체 도입이 아니라 독자 건조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 측이 원하는 것은 잠수함 그 자체보다 설계 도면과 핵심 기술의 이전이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한국의 방산조선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인도 협상팀은 초기 미팅에서 한국 측을 그다지 진지한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술력 면에서 유럽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 평가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이 측정됐을 때 인도 평가단은 수치를 2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소음 수치와 실측값이 일치했는데, 그 수치가 동급 유럽 잠수함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에서 소음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성능 지표입니다. 소음이 낮을수록 적의 탐지 시스템을 피할 수 있고, 그만큼 작전 수행 능력이 높아집니다. 인도 평가단 내부에서 한국 자료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추가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저는 이 평가 보고서의 일부를 입수했을 때 처음에는 출처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경로를 통해 같은 내용이 확인됐고 그제야 한국이 잠수함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적 성숙도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9척의 중형 잠수함을 독자 건조한 병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설계 및 소음 저감 기술은 외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반복됐습니다. 인도 측이 기술 이전의 범위를 넓히려 했을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잠수함 건조 공정의 일부 참여는 허용할 수 있지만 핵심 설계 도면과 추진 체계의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도 측은 이것이 협상 전술이라고 판단하고 조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KF-21 협상에서와 동일했습니다. 조건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태도는 더 단호해졌고 협상 테이블의 온도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 기술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추적하면 할수록 저는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최근 수출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지금의 기술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이해하려면 훨씬 오래된 지점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껏 한국 방산을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바라봤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1970년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자체적인 방산 기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외부의 우산이 언제든 접힐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이 걸어온 길은 밖에서 보기엔 더디고 무모해 보이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엔진 기술이 없어서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기체 설계 역량을 쌓았고 소프트웨어 통합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항공전자 시스템을 하나씩 국산화해 나갔습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독일 기술을 도입해 라이선스 생산부터 시작하더니 두 번째 배치부터는 설계를 독자적으로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량의 폭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넓어졌고 결국에는 원본 설계와 완전히 다른 독자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과정을 대부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접촉했던 유럽의 방산 애널리스트들 중 상당수는 한국의 독자 개발 선언을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석했습니다. 실제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에서 들여오고 조립과 생산만 국내에서 한다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시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그런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했고 바깥에서는 그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이 그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됐을 때 방산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자 전투기 개발은 미국, 러시아, 유럽의 소수 국가들만이 완수한 영역이었고 한국이 그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과 의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특히 핵심은 엔진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면 결국 외국 엔진 공급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기술 자주권의 근본적인 한계를 의미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비판은 일부 타당했습니다. 한국은 KF-21에 미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것이 약점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엔진을 외국에서 가져오는 대신 그 엔진을 둘러싼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하드웨어를 하나로 묶는 통합 소프트웨어까지. 한국은 엔진을 제외한 전투기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산화율은 65%에 달했고, 이는 처음 목표치였던 60%를 초과 달성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처음에는 홍보용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산 프로젝트에서 국산화율은 계산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 내역을 항목별로 구내에서 보면 한국이 발표한 수치가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경우 한국은 이 장비를 독자 개발에 탑재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은 이 기술을 확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같은 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소스코드 접근권을 얻지 못해 독자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완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저는 비로소 한국의 강경한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호하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설계 역량과 통합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 전체가 소스 코드 한 줄 한 줄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주는 순간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우위는 순식간에 희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외부에 공개한 KF-21의 재원과 성능 수치는 실제 시험 비행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술돼 있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보다 실제 성능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능을 부풀리거나 최적 조건의 수치를 기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 방향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것인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제 성능을 공개 수치보다 낮게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그 이유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출 협상에서 협상 카드를 남겨두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최대 성능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협상이 유리하게 흘러갈 때 추가 성능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방산 협상에서 드물지 않게 쓰이는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전략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KF-21의 공개 재원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기술한 항목은 레이더 탐지 성능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탐지 거리와 동시 추적 표적 수가 경쟁 기종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 과정에서 측정된 수치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공개 수치보다 탐지 거리가 더 길었고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 지표 역시 발표된 것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 정부의 공식 시험 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었는데 그 보고서 자체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존재를 레바논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 아라비아의 분석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그 매체는 한국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KF-21의 핵심 성능 지표 일부를 의도적으로 낮춰 공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기술 보호와 직결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능 수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경우 역설계를 시도하는 세력에게 기술 접근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통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접근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산 수출국들은 자국 무기의 성능을 최대한 알리는 방향으로 홍보 전략을 짭니다. 에어쇼에서 극적인 기동을 선보이고 상세한 재원을 공개하며 잠재 고객들이 비교 우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수출 계약을 이끌어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반대 방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천궁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천궁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유럽의 동급 시스템들과 비교 평가를 진행했고, 한국의 천궁은 초기 평가 단계에서 후순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지명도와 실전 검증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기술 평가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요구한 시험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요격하는 능력, 전자전 교란 환경에서의 운용 안정성, 그리고 실제 교전 상황을 모사한 시뮬레이션에서의 성공률이 핵심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천궁은 이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고, 특히 다중 표적 동시 요격 능력에서 경쟁 시스템들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평가단 내부에서 재검증 요구가 나왔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계약이 방산업계에 던진 충격은 금액 자체보다 그 의미에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방산 도입에 있어서 검증된 브랜드와 실전 기록을 최우선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검증이 덜 된 한국의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것은 기술 평가 결과가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이후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천궁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가 도입 협상에 나섰고, 이라크와 카타르도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한국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천궁의 계약 방식을 들여다보면 기술 이전 조항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운영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있었지만 핵심 유도 소프트웨어와 탐색기 설계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이 조건에 동의한 것은 기술을 넘겨받는 것보다 성능이 보장된 시스템을 빠르게 전력화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급박함을 정확하게 읽었고, 기술 이전 없이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협상, 인도와의 잠수함 협상,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의 천궁 계약까지 이 세 가지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고 기술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성능이 충분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기술 이전이라는 조건을 포기하면서도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진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계속해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현재 수준의 기술을 따라잡기 전에 한국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구조여야만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개발하고 있는 다음 단계의 기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의 실마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온 특정 연구 프로그램의 예산, 항목이 공개 문서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목 자체가 비공개 분류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예산 항목이 비공개로 전환된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공개되기에는 너무 민감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항목이 무엇인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세상에 보여준 것이 빈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비공개 예산 항목을 추적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공개된 문서에서 사라진 항목을 역추적하려면 사라지기 이전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의자료, 방위사업청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그리고 한국 방산 관련 학술 논문들을 교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항목은 복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잠수함 관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독자 건조하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별개로 더 큰 배수량의 잠수함 관련 연구가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흔적이 예산 문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연구가 어느 시점부터 공개 예산 목록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이런 패턴은 대부분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개발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는 확대 해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산 항목 분류 변경은 행정적인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고 반드시 기술적 도약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 방산 관련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분야의 연구 논문들이 일정 시점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공개 발표 자체가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분야는 수중 무인 체계였습니다. 수중 무인 체계는 현재 전 세계 해군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 영역 중 하나입니다. 유인 잠수함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작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해군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 역시 이 분야에 상당한 연구 자원을 투입해왔다는 것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군의 공식 발표 하나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공식 석상에서 2030년대 초반까지 잠수함 전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잠수함 전력과 새로운 형태의 수중 전력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수중 전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산 분야에서 이런 표현은 대부분 무인 체계를 포함한 복합 전력을 가리킵니다. 인도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잠수함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유인 잠수함 외에 어떤 수중 전력을 운용하거나 개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공개된 사업 범위 안에서만 답변이 이루어졌고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피했습니다. 인도 측은 처음에 이것을 기술력 부재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면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인도 방산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잠수함 분야에서 인도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분석은 인도 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었고 한국과의 협상보다 유럽 업체들과의 협상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시점까지는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중기 방위력 개선 계획 문서를 분석하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수중전력 관련 연구개발에 배정한 예산이 공개된 잠수함 건조 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책정돼 있었고 그 규모가 표면적인 사업 규모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컸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비용으로 설명하기에는 맞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했지만 공개 문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수중 전력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인도네시아와 인도 양쪽 모두의 협상 태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소스 코드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별개 협상처럼 보였지만 인도네시아가 요구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 그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기든 잠수함이든 그 안에 담긴 소프트웨어와 설계 철학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이 이 요구를 거부하는 방식은 일관됐습니다. 협상 결렬을 무릅쓰더라도 핵심 기술은 내주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배경에는 한국이 현재 공개한 기술보다 더 앞선 단계의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기술을 지켜야 미래의 기술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한국이 방산 협상에서 보여주는 강경함이
단순한 원칙론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납득했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계산된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뻗어 있는지는 제가 그 다음에 확인한 내용을 보고서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전략까지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지가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운용하는 전략까지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방향을 바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라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방산 시장에서 보여온 행보는 무기 판매를 넘어서 무언가 훨씬 더 큰 틀을 설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줬습니다. 저는 그 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이 최근 체결한 방산 수출 계약들의 구조를 하나씩 분해해서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계약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 판매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완성된 무기 체계를 일정 수량만큼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결되는 계약들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 납품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운용 지원과 성능 개량을 포함하는 패키지 계약이 늘어났고 여기에 현지 생산 참여와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묶어서 제한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제안한 것은 단순히 전차와 자주포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내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방산업체들이 생산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장기적으로 폴란드가 이 무기 체계의 유지, 보수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는 동시에 방산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고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공급망과 기술, 지원 계약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모든 계약에서 소프트웨어와 핵심 설계는 한국이 계속 보유한다는 조건이 유지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지 생산에 참여하더라도 생산하는 것은 하드웨어 부품에 한정됐습니다. 그것들을 통합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한국에서 별도로 공급되는 구조였고 그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계약에서도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를 현지화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술 종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분석하면서 한국이 참조한 모델이 어디서 왔는지를 직감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온 방식과 구조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를 팔면서 소스코드를 주지 않고 엔진을 공급하면서 핵심 설계는 공개하지 않으며 미사일 체계를 이전하면서 유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 결과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한국은 바로 그 구조를 배워서 자신의 방산 수출 전략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우위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으니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이 같은 전략을 쓰려면 동일한 조건, 즉 기술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수준의 성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실제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KF-22대 레이더 성능이 그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는 탐지거리와 해상도 면에서 동급 경쟁, 기종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특히 전자전 교란 환경에서의 성능 유지율이 주목할 만한 수치였습니다. 강한 전자기 간섭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판지, 성능이 기준치의 90% 이상을 유지했다는 시험 결과는 실전 환경에서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치상의 최대 성능보다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분야에서도 같은 맥락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중형 잠수함의 수중 방사소음 수준은 국제 기준으로 분류하면 매우 조용한 등급에 해당합니다. 소음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탐지를 피하기 쉽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체 탐지 시스템의 성능도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매는 소음이 줄어들수록 외부의 소리를 더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인도가 잠수함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측을 통해 확인됐고 평가단 내부에서 재검증 요구가 나왔을 만큼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한국의 기술 이전을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자국 내에서 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소진시키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도 수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성능 데이터였고 저는 그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데이터가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실제 성능의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공개 특허 목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는 기술 보안과 공개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정보입니다. 출원 자체는 공개되지만 핵심 내용은 제한적으로만 기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목록을 통해 어떤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방향성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수년간 출원한 특허들의 분포를 보면 특정 분야에서 출원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분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왜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그토록 갈망하는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철저하게 특정 기술의 존재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 했는지도 이해됐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 목록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전투체계였습니다. 단순히 드론이나 무인기에 자동화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복수의 무기체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체계에 관한 특허들이 집중적으로 출원되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만이 실질적인 운용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받는 영역이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특허들의 출원 시점과 KF-21 개발 일정을 대조해봤습니다. 두 흐름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KF-21의 기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그 플랫폼을 더 큰 전투 네트워크 안에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구축하려는 통합 전투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소스 코드를 요구한 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종류의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스 코드 안에는 전투기가 지상 레이더, 해군 함정, 그리고 다른 항공 전력과 어떻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통합 아키텍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순간 한국의 전체 네트워크 전투 체계의 설계 철학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소스 코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파악한 뒤 한국 해군의 최신 전력 증강 계획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 경항공모함 도입 검토, 그리고 잠수함 전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인 전력 증강 사업처럼 보였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광역 탐지와 방공 능력을 담당하고 경항공모함은 원거리 작전 투사 능력을 제공하며
잠수함은 수중에서의 은밀한 작전 능력을 맡습니다. 그리고 KF-21은 이 모든 전력을 하나의 데이터 링크로 연결하는 공중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구축하려는 것은 개별 무기 체계의 집합이 아니라 공중과 수상과 수중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통합 전투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사실이 방산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방산 전문 분석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체계 구축 방향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석됐고, 그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공개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체계, 통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 주목했는데, 이 시스템이 미국의 링크 16과 호환되면서도 독자적인 암호화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미국의 시스템과 호환되면서 독자적인 암호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미국과의 연합작전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통신 내용에 완전히 접근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는 설계입니다. 동맹국과의 호환성과 자국의 정보 보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균형을 독자적으로 구현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이 단순한 하드웨어 통합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습니다. 인도가 한국과의 잠수함 협상에서 집요하게 기술 이전을 요구한 배경에도 이 맥락이 있었습니다. 인도 해군은 오랫동안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해왔지만 두 나라 모두 독자적인 네트워크 전투 체계와의 완전한 통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도가 한국 잠수함에 주목한 것은 단순히 소음 수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지상 및 수상 전력과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는지, 그 통합체계의 설계 방식이 인도가 구축하려는 독자 네트워크, 전투체계와 호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면 무기 하나가 아니라 체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따라서 단순한 기술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전투체계의 설계 원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 설계 원리가 노출되면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결국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전략적 우위가 희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분석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전투 체계는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능력.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개별 무기 체계도 하나의 통합된 전투력으로 묶일 수 없습니다. 한국이 그 능력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침내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짜 비장의 무기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왜 기술 이전을 포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절대로 그것을 내줄 수 없는지를 동시에 이해하게 됐습니다.